주말 검사 건수가 줄면서 코로나19 새 환자가 닷새 만에 7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잇따르면서 조만간 1000명대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를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회식 모임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경북 지역 일부 군에서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현행 5단계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줄이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는 개편안을 시범 시행합니다. 정부가 이제는 하루 15만 명까지 맞추는 등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경찰관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격차가 커질 거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성적 변화를 분석했더니 교육 정책의 지표가 되는 중위권이 크게 줄고 양극화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국내 하루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수도권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44명입니다. 전날보다 141명이 줄었고 닷새 만에 7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영향을 고려할 때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 172명 등 수도권에서만 374명의 환자가 나왔고 비수도권에서 2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부산과 경남 등 영남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보통 한 8만에서 9만 건 정도의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주말에는 그거 절반 정도가 이루어지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상승세가 지금 지속이 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 달에는 1000명 정도 이상까지도 감염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 추이를 봐도 500명대가 2번, 600명대가 1번, 700명대가 4번으로 하루 평균 68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학원과 음식점, 유흥주점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30%에 육박한 상황인데 봄철 나들이 객 증가로 사람 간 접촉과 이동량이 늘고 무증상 감염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간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대규모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에도 따뜻한 봄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공원과 도심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에 살랑이는 봄바람이 가득한 서울 시민공원. 나무 그늘마다 돗자리를 펴고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 친구단의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지난해 9월 급격한 확산세에 폐쇄됐던 곳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방역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곳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스크를 끼지 않고 대화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걸린 마스크 착용 안내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우리끼리 가는 거니까 돌아다닐 때는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돌아다니고 여기 있을 때는 뭐 굳이 접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야외고 하니까 안 써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에 대낮부터 맥주에 막걸리까지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곳 한강공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식과 음주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용객들이 남기고 간 술병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거리에도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상점 앞에는 줄이 길게 이어졌고 카페 테라스 자리도 빼곡하게 찼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누그러진 모습에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다 3명, 4명씩 와도 이제 옆 테이블에서도 그냥 다 같이 앉는 느낌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카페 점주들은 아무리 안내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리 뛰어넘기를 잘 안 하고요. 마스크 일찍 잘안 쓰고 그냥 오면은 무조건 벗고 엄청 힘들어요. 말을 진짜 안 힘들어요.
지난주 하루 평균 8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며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 야외니까 괜찮겠지, 우리끼리라면 문제 없겠지 하는 잠깐의 안이함은 없었는지 곰곰이 되돌아볼 때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부산과 경남 지역의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 속 감염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범적으로 해제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하루 사이에 추가된 코로나19 확진자는 30명, 전날까지 포함하면 60명이 넘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집단 감염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를 통해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확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다중이용시설들을 일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흐트러지기 쉬운 방역수칙 등으로 인해서 추가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생활 속 감염은 경남 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3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가족이나 다른 확진자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경남도는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정해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신속히 높이기로 했습니다. 각 시군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2일 이상 해당 기준을 넘으면 거리두기 단계를 즉시 격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방역수칙이 완화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0만 명에 못 미치는 경북 지역 12개 군에서는 오늘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범적으로 해제됐습니다. 장기간 침체한 지역 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만 4차 대유행 걱정이 큰 상황에서 감염이 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63명으로 수도권이 322명, 69.5%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모임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이 잇따르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의 문턱에서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3일부터는 기존 조치의 연장 또는 방역 수준의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번 주가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가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한 주간을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공공 분야부터 먼저 회식과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회식이나 모임에 대한 불시 단속도 벌입니다. 공무원 복무지침 등을 통해서 공직사회 전체에 권고를 하게 될 예정이고 이 권고는 사실은 상당한 이행력을 당부하는 권고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처별로 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합니다.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시설을 대대적으로 단속합니다. 위반업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네, 오늘부터 경찰과 소방을 포함해 사회 필수 인력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앞서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확보한 정부는 이제 접종 속도를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루 접종자를 최대 15만 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자세한 백신 수급 상황과 접종 계획은 오늘 오전 정부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해
모두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이튿날, 정부는 이번 주가 방역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엄중하고 중차대한 시기라면서 이제는 백신 접종의 최고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4월 말까지 300만 명 접종 목표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주 내내 일평균 14만 명 내지 15만 명의 접종 시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접종의 속도를 낸다면 상반기 1,200만 명 접종에 이어 11월 집단 면역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백신은 이미 공급된 만큼 계획대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집단 면역을 위한 접종자 3,600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3번 가까이 맞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을 확보한 만큼 백신 수급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백신 물량에 대한 우려는 이제 충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현재에 집중할 때입니다. 정부는 백신 물량이 늘었지만 접종자들에게 백신 선택권을 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백신 수급 상황 등 전반에 대한 내용은 오늘 오전 관계 장관들의 배석하에 종합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분기에 도입된다던 모더나 백신의 도입 일정이 하반기로 늦춰진 상황에서 백신의 구체적 도입 일정은 정부도 확실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오늘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그동안 논의 대상이 아니었던 러시아 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러시아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백신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산 백신 스푸트니크 V가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러시아 백신 도입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는 상황입니다. 스푸트니크를 플랜 B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게요.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그걸 구매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다. 그러나 뭐 앞으로도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YTN의 리얼미터에 의뢰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한 시민들 생각을 물었습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 응답자 비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나이대별로는 중장년층인 40대와 50대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선 찬성 비율이 이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러시아 백신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층과 중도층에선 오차범위 안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정부의 러시아 백신 도입 과정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검토가 얼마나 신뢰감을 주느냐 하는 내용일 텐데요. 진보 성향자 중에서는 신뢰한다라는 그러한 응답이 많은 걸로 보이고요. 보수나 중도 성향자 중에서는 신뢰감이 조금 떨어지는. 이번 조사는 정부의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 추가 구매 계약 발표 하루 전인 지난 23일 YTN의 리얼미터에 의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여야 3당 의원들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소급 적용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대를 표했지만 당장 4월 안에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지부진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간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3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적 대타협을 위해 각 당 원내 지도부 간 본격적인 협의를. 기존 재난지원금만으론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에 따른 타격을 덜어주기에 역부족인 상황. 이에 여야는 당초 이번 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는 공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다시 소급해서 지원을 해드린다는 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동의가 될까? 저희로서는 재정이 갖는 일반적인 그런 원칙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측면도. 쟁점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인데 여야 모두 과거 손실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모습입니다. 1억 형태의 지원금 몇 푼 손에 쥐어지고 충분치 않지만 보상을 했다는 궤변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다만 소급 적용 기준 시점부터 보상 대상 등 쟁점들이 남은 만큼 당장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안개 속입니다. 백신 접종 때까지 견디려면 무엇보다 코로나 손실 보상법 제정을 통한 민생 백신이 마련돼야 합니다. 국민들이 버텨낼 힘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면 손실보상법 처리는 다음 달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 버티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은 국회에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3주 동안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받습니다. 확인 지급 대상에는 기존 신속 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와 지급 대상이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4일 오후 6시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 달 7일부터 14일까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네, 미국은 백신 접종 속도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백신은 2번을 맞아야 하는데 한 번만 맞고 2차 접종을 포기한 사람이 500만 명을 넘어서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이면 충분하겠지, 부작용도 겪기 무섭다 이런 이유도 있고요. 또 화이자 백신 부족 사태로 2차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 하루 330만 명을 넘어섰던 접종자 수도 계속 줄면서 집단 면역 형성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맞은 후 3, 4주 내에 2차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이 500만 명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차 접종자의 약 8%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1차 접종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두통 등 부작용을 경험하고 2차 접종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또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의 수급 불균형으로 1차에 맞은 백신과 같은 백신을 구하지 못해 2차 접종을 포기한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2차례 맞는 백신의 특성상 2차 접종 포기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수가 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만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면역력을 확보할 수 없고 1차 접종의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338만 명까지 늘었던 하루 접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얀센 백신의 일시 사용 중단을 권고했던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 토요일 이달 들어 가장 적은 286만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42.2%, 16세 이상의 52.4%가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지만 앞으로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을 맞을 사람은 이미 대부분 맞았고 백신을 못 믿거나 백신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백신 예약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 내 백신 접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백신 접종 장소에 사람들을 모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져가는 보병전을 벌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강원도의 한 전직 군수가 현직이었을 때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부지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친동생을 통해서 땅을 샀는데 최종 명의는 아내였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서울과 강원도 동해안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양구 역사가 들어서는 부지입니다. 이곳에 집을 짓고 사는 전직 3선 양구군수 A씨. 지난 2016년 7월 역사부지 인근 1,400여 제곱미터를 1억 6,400만 원에 아내 명의로 샀습니다. 당시 현직에 있던 A 군수가 땅을 사는데 전면에 내세웠던 것은 자신의 여동생. 2016년 6월
A씨 동생은 퇴직 후 집을 짓고 살 곳을 찾고 있다며 땅 주인 B씨를 찾아왔습니다. 계약이 성사됐고 2016년 7월 1일 계약금을 22일 잔금까지 모두 치렀습니다. 매입 대금은 A씨 동생 이름으로 이체됐지만 땅은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됐습니다. 땅을 판 B씨는 거래를 한 사람이 당시 현직 군수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거래를 마친 뒤에 알았습니다. 공교롭게도 A씨가 동생을 시켜 땅을 알아보고 매입한 2016년 7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급물살을 탑니다. 계약금을 내고 일주일 뒤인 7월 8일 예비 타당성을 통과, 11일엔 사업이 확정됐고 양구역사 위치는 지금과 같은 양구읍 하리 지역이었습니다. A씨가 동생을 시켜 5년 전 산 땅은 평당 38만 원. 지난 2019년 주민투표까지 거쳐 최종 역사부지로 선정되면서 시세는 평당 1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A씨는 땅값을 깎기 위해 동생을 시켜 거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직 군수가 지역의 땅을 사며 가격 흥정하기가 불편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땅을 산 지역에 역사가 들어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사업 확정 후 다른 지역에 여기 들어와야 한다고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음에 드는 조그마한 땅이 나와서 매입해서 즉시 집을 짓고 살고 있는지 5년째 경과했는데 이 땅을 투기와 연관해서 도매금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경찰은 A씨가 땅 거래 이전에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확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최근 A씨 아내와 동생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재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내일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의 등돌림 민심 수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꼽은 민주당.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원장과 전문가로 꾸려진 부동산 특위가 내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입법들은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직 회의도 하지 않은 만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해진 방향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세금은 유지하되 1주택자의 세부담은 낮추는 방안이 큰 틀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 역시 큰 만큼 종부세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종부세 부과 고지 대상자 인구수로 따지면 1.3%, 66만 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대신 유력하게 검토되는 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끌어올리는 방안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는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데 이 기준선을 끌어올려 전체적인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재산세는 부유세 개념이 강한 종부세와 차이가 있는 만큼 저항이 덜할 것이란 기대입니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춰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장기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이미 80%까지 특별공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더 손대기는 힘들 거란 관측입니다. 일단 특위가 가동되면 논의에 속도를 내서 다음 달 안에 법 개정을 마칠 가능성이 큽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인데 법 개정이 그보다 늦어질 경우 소급 적용해 세금을 환급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한연입니다. 신혼부부 10쌍 가운데 4쌍은 결혼 후 5년 동안 무주택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혼인신고를 하고 2019년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한 신혼부부를 상대로 혼인 이후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혼인 5년 차인 초혼 부부 21만 2천여 쌍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비중은 40.7%였습니다. 반면 52.2%는 5년 내 내 집을 마련해 계속 보유했습니다. 주택 소유 시점을 보면 결혼 첫 해에 가장 많은 28.7%가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집값에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 관계자는 서울 등 대도시뿐 아니라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시 군구까지 포괄한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맞벌이가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외벌이가 앞지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외벌이 자녀의 유자녀 비율은 맞벌이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았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내내 집을 소유한 부부 중 82.9%는 자녀가 있었고 5년간 무주택자 부부의 유자녀 비율은 80.7%였습니다. 신혼부부 중 아내의 경제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로 나타났습니다. 무자녀인 경우 아내의 경제활동 비중이 5년 내내 60% 안팎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유자녀일 때는 1년 차에 57%였던 것이 2년 차 50%, 3년 차에는 47.9%로 더 내려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층은 현재 20% 안팎의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연체율이 높다면서 중금리 대출을 꺼리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올해 32조 원까지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5% 미만의 대출이자만 내면 되지만 4등급 이하는 20% 안팎의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10%대의 중금리 대출 상품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층이 제도권 밖으로 떠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중금리 대출 비중을 늘린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판매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금리로 인정되는 금리의 상한도 조정했습니다. 10%였던 은행권은 6.5%로, 카드사는 11%, 저축은행은 16%까지로 각각 인하했습니다. 또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고신용자들에게 판매됐던 사익돌 대출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게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렇게 하면 올해 200만 명에게 32조 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200만 명이 한 32조, 한 2조 원 정도 더 늘 것이고 내년에는 220만 명의 전체 신용대출 가운데 4등급 이하가 12%에 불과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합니다. 중금리 대출을 늘리면 가계부채가 더욱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중저신용자한테 그냥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 원리에 따라서 또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자금 공급을 위한 어떤 정부의 대책이다, 이렇게 좀. 정부는 중저신용층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 오히려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지난주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 실시한 4월 3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 오른 63%로 집권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긍정평가도 0.9%포인트 내려서 긍정과 부정평가 간 차이는 오차범위 바뀐 29.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정당별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0.5%포인트 내린 36.6%를 나타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0.7%로 0.7%포인트 올랐습니다. 양당 간 격차는 5.9%포인트로 6주 연속 오차범위 바뀌었습니다.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7.6%와 5.1%를, 정의당은 3.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2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어제 서울 지역을 마지막으로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합당 관련 추가 여론조사를 벌이거나 전당원 투표에 붙일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같은 죄를 지어도 재산이 많으면 벌금을 더 내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법의 날인 어제 SNS를 통해서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서 형벌 효과가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포스코 제철소에서 직업성 암으로 추정되는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국이 포스코와 그 협력업체를 포함한 철강 제조업을 대상으로 집단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철업에 대한 당국의 역학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일하다가 폐암 등에 걸린 노동자 9명은 석탄 분진과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돼 병이 생겼다며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가상화폐 대응기구를 설치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들의 요구를 고려해서 특위 설치를 결정했으며 다음 주 새 지도부가 선출된 뒤 구성 시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한 곳에서 세금 체납자 287명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압류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찾아낸 가상화폐 평가 금액은 151억 원,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0억 원입니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저온 피해를 본 농업인에게 일손과 복구비, 경영자금이 지원됩니다. 이번 코셈 추위로 경북과 전북, 충북 등의 과수원과 논밭 4,511헥타르 면적에 저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4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건 처음인데요. 이른바 기백사정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주말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재작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수원지검은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이 이규원 검사가 신청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승인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과정 전반을 조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한 만큼 공모 혐의를 받는 이 비서관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도 이 비서관이 두 사람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사실상 지휘한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이 비서관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비서관이 당시 이규원 검사와 수시로 연락하며 과거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를 조작 유출하는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당시 사건 보고 과정에 이 비서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면담 보고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획사정 의혹은 대통령 흠집내기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역시 이 비서관을 직접 불러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재조사 과정 전반에 청와대가 관여한 게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문제를 보도합니다. YTN 탐사보도팀이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성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교육 정책의 지표가 되는 중위권이 크게 줄고 양극화는 깊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학교가 문을 닫은 지난 1년 동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걱정이 현실이 된 겁니다. 먼저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코로나19가 휘몰아친 지난 1년, 학생들은 불 꺼지고 문 닫힌 학교 대신 디지털 기기 앞에 모였습니다. 가상의 교실, 학생도 학부모도 선생님도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영상 못 들은 거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들어야 되는 거 그게 힘들었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수업이 학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뒤처지는 한 해가 작년이었고요.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라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 막막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 지난해 1학기. 낯선 기기로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었던 선생님은 10명 가운데 1명도 채 안 됐습니다. 혼란이 남긴 후유증은 얼마나 컸을까? YTN 기획탐사팀은 지난 2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함께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공시된 학업 성취도 분포 비율을 분석했습니다. 지역 특성을 보여주는 중고등학교 1250여 곳의 중2와 고1을 대상으로 2017년 2학기부터 2020년 1학기까지 6학기 동안의 수학 성적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모두 5등급으로 나뉜 성적 분포 가운데 교육 정책의 지표가 되는 중위권, BCD 등급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1년 전보다 BCD, 즉 중위권이 늘어난 학교와 줄어든 학교의 비율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덮친 지난해 1학기, BCD 등급이 감소한 학교 수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고등학교의 66%, 중학교에서는 무려 76%에서 중위권 감소 현상을 보였습니다. 중위권 감소는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공교육의 목적 자체가 흔들린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책적 책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서의 기초학력 보장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공교육에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성적 중위권 감소 현상을 방치하면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 돌봄의 정도에 따라 학력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학생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교육당국이 분명히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보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성적 중위권 학생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최상위나 최하위권으로 움직였다는 뜻인데 중학교에서는 양극화, 고등학교에서는 전반적인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김대겸 기자입니다. 등교차질 속에 원격 수업이 계속되면서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격차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YTN 분석 결과 성적 중위권 감소가 확인돼 우려가 현실이 된 지금 관심은 중위권 학생들이 어디로 얼마나 움직였는가입니다. 분석해봤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수학 성적 최상위와 최하위권의 분포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봤는데 전국 중고등학교 1250여 곳에서 뚜렷한 경향성이 발견됐습니다. 우선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이 동시에 늘었습니다. 전형적인 양극화입니다. 중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사교육의 어떤 일시적인 학습적인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 학업 성취도 면에서 조금 더 우수한 성적을. 고등학생들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최상위는 거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최하위 등급 비율이 커진 학교는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 고등학교에 학력 저하라는 후유증을 남긴 셈입니다. 이 역량 수준이 다른 세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학업을 다 마치고 나서 사회에 나오는 그 시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문제. 모든 지역 학생들이 똑같은 경향을 보인 건 아닙니다. 지역별 차이를 보기 위해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높은 구와 낮은 구의 중고등학교 한 곳씩을 대표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집값과 무관하게 중위권 감소는 공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상위와 최하위권의 비율 변화는 엇갈렸습니다. 사교육 영향이 큰 중학교의 경우 강남구에서는 최상위 등급 비율이 급증했고 도봉구 고등학교에서는 최하위 등급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이 학력 부분에서 상당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가정 배경이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도 했어요. 그게 교육격차였거든요. 그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극복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게 좀 더 심화됐거나. YTN은 오늘 밤 11시 탐사보고서 기록을 통해 성적 중위권 감소와 중학교 성적 양극화, 고등학교의 학력 저하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도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오늘도 화창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공기가 꽤 포근한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 12.4도로 평년 수준을 3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며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다가 밤부터 중부지방은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동안 예년 수준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1도, 광주 23도, 대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포근한 날씨 속에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 밤 중북부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모레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고요. 주 후반에는 또 내륙에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모레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를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회식, 모임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는 하루 15만 명까지 맞추는 등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경찰관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군에서 30년 가까이 사용한 무전기 안테나가 유독 3년 전부터 걸핏하면 부러져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가 기존에 쓰던 합금강 대신 변형과 파손에 약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값싼 중국산을 썼기 때문인데 군사 경찰대 조사에서는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군 상륙함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공군 사천 비행단에서도 8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네, 공군은 필수 인력 외 기지 입출입과 이동을 전면 금지하고 1,600여 명의 부대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해군 상륙함에서 30여 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군에서 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부대는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으로 간부 4명과 군무원 2명, 병사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대 내에서 증상이 발현된 간부와 병사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밀접 접촉자 중에서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간부 1명은 민간인 확진자와 식당 동선이 겹쳤다가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부대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인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이라 추가 감염 우려도 제기됩니다. 공군은 이에 따라 필수 작전 요원을 제외한 모든 장병과 가족의 사천기지 입출입과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격리 숫자가 늘 것에 대비해 인근 부대에 1인 격리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해 해군 부대 간부 1명과 경기 시흥 육군 상근 예비역 병사 1명도 확진돼 국내 누적 확진자는 763명으로 늘었고 79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휴가차 귀국한 간부가 확진된 남수단 한빛부대 현지 부대원 50여 명은 진단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어제 전국에는 따사로운 햇살들이 가득했죠. 그래서 그런지 산과 유원지 등에는 상춘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갈림길에서 아직도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나들이 객들이 눈에 띄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호수에서는 오리배가 한가로이 떠다니고 잔디밭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놉니다. 길고 긴 코로나 방역에 지친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텐트를 치고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부분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지킵니다. 주말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서 거리두기 잘 지켜서 하면은 답답한 마음도 풀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방역수칙 준수를 여전히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흘려듣는 듯한 곳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캠핑이나 나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갈대밭이 펼쳐진 강원도 홍천강변. 산책을 나온 시민이 찍어 제보한 화면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인 것도 문제인데 특히 하나같이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시민이 자치단체에 신고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전화했을 당시에는 담배가 없으니까 전달은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이 마스크 안 쓰고 뭐 먹고 있더라고요. 술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오늘 밤 기니까 천천히 먹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춘천의 한 카페에는 주말마다 긴 줄이 늘어섭니다. 마스크는 착용했지만 모두 다닥다닥. 이곳도 역시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 갈림길에 선 상황. 거리 두기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이 풀어진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충북 옥천군에서 군청 직원 2명의 확진 판정을 받아 동료 공무원 2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행정 업무 공백 우려가 커지자 충북 옥천군은 물론 충청북도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사실상의 금주령과 금종령까지 내리는 엄격한 방역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충북 옥천군청 소속 공무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때는 지난 19일. 이 가운데 한 명인 A씨는 지난 14일부터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단순 감기로 여기고 모임과 직장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입니다. 앞서 다른 지역에 있는 시댁에서 제사까지 지냈는데 당시엔 5명 이상 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옥천군은 팀장급인 해당 직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등의 위반으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타 지역 방문 자제 등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이 확진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확진으로 옥천군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공공시설을 긴급 휴관하고 어린이집엔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확진된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내 피해가 커지자 옥천군은 사실상 금종령, 금주령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에게 퇴근 후엔 외부에서 식사하거나 술자리를 가져도 안 되고 사적 외출도 금지한 것입니다. 옥천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도 복무관리 지침을 내놓고 도청과 지역 내 11개 시군 모든 부서 내 소규모 회식과 불필요한 모임을 모두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사적 모임, 가족 모임, 불효불급한 출장,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은 가급적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여전한 가운데 소속 공무원들의 방역 위반 사례까지 불거지자 충북 지자체들이 집안 단속에 고삐를 잔뜩 조이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백신 수급 문제는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다만 여러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백신 주권을 확보하려면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때문에 자체적인 백신 개발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외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 우리 국민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의 추가 계약 소식을 긴급 발표한 정부. 애초 청와대와 방역당국이 동시에 발표하려고 했지만 수급 불안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루빨리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물량 확보를 자신하며 현재 미국이 검토 중인 부스터샷, 즉 3차 접종의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3차 접종 가능성이나 접종 연령의 확대 등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추가 소요까지도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한숨 돌린 정부는 접종 속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일 백신 접종자 수가 15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전국의 접종센터를 늘려 11월 집단 면역 형성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백신 쟁탈전에 뛰어들었고 변수도 많은 만큼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당은 이번 화이자 물량 추가 확보에 대해 집단 면역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여건이 형성됐다며 쾌거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추가 계약 체결이나 확보라는 두루뭉술한 말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다며 구체적인 도입 날짜와 접종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번 계약과 별도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신의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경제협력과 코로나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공조를 위한 노력을 강조한 만큼 백신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을 그으면서 한미 백신 스와프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백신 확보를 위한 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오늘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백신 확보 상황과 접종, 안전성 등 백신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발표합니다. 국무총리실은 홍 총리 대행이 오늘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부처 관계자들도 배석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러시아산 백신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YTN 여론조사 결과 러시아 백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51.1%는 러시아 백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했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38.3%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러시아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가운데 서울과 충청권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는데 오차 범위 안의 결과였습니다. 나이대별로는 중장년층인 40대와 50대에서 백신 도입 찬성 비율이 높은 편이었던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낮았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선 백신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보수층에서는 반대, 중도층에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오차 범위 안에서 각각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정부가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했다고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23일에 이뤄졌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3% 수준인 226만여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경찰관과 소방관 같은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 소식은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226만 639명. 우리나라 인구 5,200여만 명 대비 4.3% 수준입니다. 151만 1천여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화이자 백신은 94만 8천여 명이 맞았습니다. 10만 4천여 명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새로 백신을 맞게 되는 대상은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 17만 3천여 명. 당초 6월로 예정됐던 게 앞당겨진 것으로 시, 군구별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다만 희귀혈전증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 25만 7천 명과 투석 환자 등 만성 신장질환자 7만 7천 명에도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확대된 접종 대상자를 모두 합치면 50만 7천 명입니다. 또 군장병의 접종 일정도 다소 앞당겨져 내달 초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의무 인력 일부인 2,400여 명만 1차 접종을 마친 상황. 코로나 발생 시 작전에 지장이 있는 필수 부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부대별 지휘 통제실과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 등 전방과 격오지 부대, 그리고 항공기나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30세 이상 장병 등 약 12만 9천 명입니다. 접종은 군부대와 군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연일 사망자와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인도는 코로나 지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대립해온 미국과 중국도 위기에 빠진 인도를 돕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규 사망자는 2,700여 명으로 하루 만에 최다치를 경신했고 나흘 동안 약 1만 명이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2위 인구 대국이며 대중국 압박에서 핵심 동맹인 인도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로이터에 심각한 코로나 발병과 싸우고 있는 인도를 신속히 추가 지원하기 위해 고위급에서 적극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 키트와 개인 보호 장비, 약품 지원 등과 함께 미국에서 아직 쓰지 않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천만 회분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중국에 대항해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가 결성한 쿼드는 내년까지 백신 10억 회분을 개도국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쿼드의 일원인 인도가 당장 절박한 상황이 돼 미국에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도 곧 인도 지원에 나설 태세입니다. 중국은 미국은 물론 인도와도 갈등을 빚어왔지만 지금은 인도에 매우 우호적입니다. 中国政府和中国人民坚定支持印度政府和人民抗击疫情，愿根据印方需求提供支持与帮助。 샤오미는 인도에 산소 발생기 1,000대를 기증하기로 했고 마스크를 지원하는 중국 기업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 확산이 미국의 중국 견제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어제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6만 9,065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도쿄와 오사카 등 4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류 제공 음식점 휴업과 외출 자제 요청 등을 골자로 한 긴급 사태를 발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지난주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 실시한 4월 3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 오른 63%로 집권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긍정평가도 0.9%포인트 내린 33.8%였는데 긍정과 부정평가 간 차이는 오차 범위 바뀐 29.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정당별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0.5%포인트 내린 36.6%를 나타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0.7%로 0.7%포인트 올랐습니다. 양당 간의 격차는 5.9%포인트로 6주 연속으로 오차 범위 바뀌었습니다.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7.6%와 5.1%를, 정의당은 3.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가상화폐 대응기구를 설치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별위원회 등 별도 주체를 만들어서 가상화폐 문제에 대응하기로 비대위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년들의 요구를 고려해 특위 활동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정했지만 다음 주면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만큼 실제 특위 구성 시기는 다시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압축할 계획입니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이르면 다음 달 말이나 6월 초 취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천위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 위기에 놓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압축 후보군에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우리 군에서 30년 가까이 사용한 무전기 안테나가 유독 3년 전부터는 걸핏하면 부러져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가 기존에 쓰던 합금강 대신 변형과 파손에 약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값싼 중국산을 썼기 때문입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산화에 성공해 지난 1993년 주력화된 통신장비 PRC-999K입니다. 현재 전군에서 3만 1000여 대가 운용되고 있는데 반경 8km까지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AT72K라는 긴 안테나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 안테나가 망가지면 통신도 일순간 마비됩니다. 그런데 유독 지난 2018년 무렵부터 훈련 중에 안테나가 부러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공부하는 쪽에 지나가다 강까지 걸리거나 그래 되면은 꺾여버렸잖아요. 실제 작전 상태에서 실제 본부가 통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차로 이동했었을 때 차에다가 이렇게 뒷좌석에 해가지고 바깥으로 안테나 빼서 바람이 세지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는 좀 휜 게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추격을 받으면 찌그러져야 되는데 그거는 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20여 년 넘게 써온 기존 안테나와 비교해봤더니 2017년 이후 납품된 건 아예 재질이 달랐습니다. 줄곧 합금강을 써 만들어 왔는데 돌연 스테인리스로 바뀐 겁니다. 스테인리스는 합금강과 비교해 잡아당기는 힘에 견디는 저항력이 절반에 불과하고 늘렸을 때 복구되지 않는 한계치도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군은 국산화 전부터 긴 안테나엔 합금강을 쓰도록 규정해왔습니다. 재질과 강관 자체는 다 같은 재질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는 지금 미 원도상을 들어가고 끝까지 추적해 보면은 결국은 같은 걸로 지금 확인이 돼요. 예. 합금강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 납품업체는 기존 안테나에 비해 가격이 3분의 1에 불과한 중국산 스테인리스 안테나로 바꾼 뒤 기존에 계약한 단가 그대로 군에 납품했습니다. 납품업체 측은 단가를 맞추기 위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단가를 저희들 마진 갖고 얼마를 내려주면 그가 그다음에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최대한 아끼면서 해야 되는 거고.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납품된 중국산 안테나는 3만 1000여 개로 계약 단가는 16억 원이 넘습니다. 군은 지난해 9월에서야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이렇게 안테나 품질이 의심되자 군사경찰대가 직접 조사했는데 결론은 문제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부품은 반드시 사용 가능한 재질을 표기해야 하는데 안테나 도면에 이 표기가 빠져 있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더 황당한 건 왜 표기가 빠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이후 납품된 안테나가 걸핏하면 부러진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에 나선 육군 중앙수사단. 핵심은 20여 년 동안 합금강으로 만들어 쓰던 안테나가 갑자기 스테인리스로 둔갑해 보급된 경위였습니다. 2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은 문제 없다였습니다. 이유는 황당합니다. 군사 장비 부품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재질 표기가 이 안테나 도면에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규격 때문에 이게 뭐가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기품을 요청해서 받는 답변으로 기준 잡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상태에서 진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도면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에 물었더니 원래 긴 안테나 미국 원 도면에는 합금강만 쓰도록 명시돼 있었는데
국산화 과정에서 재질 표기가 누락된 것 같다면서도 현재로선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규격을 우리가 이어놓은 거 아니냐는 추정이 있는데 어쨌든 재질에 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내용이 이제 추적하기가 상당히 좀 많이 제한됩니다. 30년 가까이 정해진 재질 없이 방치된 안테나. 품질을 검사한 국방기술품질원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표준화 업무 지침과 국방규격 작성에 관한 지침 등을 참고해 기존 장비와 동급이나 그보다 강한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최소 합금강 이상의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배치된 재질이 규정이 안 돼 있으니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또 기본적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합금강보다 상대적으로 파손과 변형에 약한 스테인리스 안테나가 품질 시험을 통과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무전기에 달았을 때 통신이 정상 작동하는지만 검사했기 때문입니다. 야전에서 사용하는 안테나지만 내구성과 재질에 대한 검사는 없었습니다. 무전기 안테나 소재에 어떤 시험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불충분하거나 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벌어졌다고 판단돼서 국방기술품질원은 최근 안테나 국산화 28년 만에야 부랴부랴 재질 확인을 포함한 품질 시험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복무 중 생일을 맞은 병사들에게 군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15,000원 상당의 생일 케이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한 부대에서 케이크라고 하기도 민망한 빵을 생일 케이크로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달랑 초 1개만 꽂혀있는 손바닥 크기의 빵 앞에 한 병사가 앉아 있습니다. 역시 조그만 빵 2개에 초를 하나씩 꽂아두고 4사람이 박수를 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달 육군 제5군수지원사령부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SNS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게시자는 군 간부가 생일인 병사들에게 1,000원짜리 빵을 지급하면서 케이크 줘봤자 어차피 남기니까 안 준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4월부터 다시 생일 케이크는 지급됐지만 3월에 있었던 일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게시자는 고작 케이크 하나 못 먹은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병사 1명당 15,000원씩 배정된 생일 케이크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는데도 그냥 넘어가려는 게 문제라며 재발 방지와 병사 처우 개선을 바란다고 썼습니다. 해당 글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댓글 수천 개가 달렸는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저럴 거면 안 주는 게 낫지 않나, 다른 것도 아니고 생일인데 너무하다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육군은 해당 부대가 일시적으로 케이크 납품업체를 구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조만간 납품업체와 계약이 성사되면 3월에 케이크를 받지 못한 병사들에게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부대원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오해가 생겼던 것 같다며 해당 부대에 대한 감찰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커뮤니티에는 휴가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차원에서 격리된 병사들에게 형편없는 식사가 제공됐다는 항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실한 식사 사진에 휴가 다녀온 게 죄냐는 반응과 함께 다른 부대에 부실급식 제보도 잇따랐는데 군은 일부 부대에서 부식 청구가 제대로 안 돼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부실급식 논란이 일자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대 지휘관이 직접 식단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직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내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남양주 오피스텔 건설 현장 화재와 관련해서 관계 당국이 오늘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오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처럼 방치된 건물들이 전국적으로 300동이 넘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도 있지만 대부분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해법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낸 16층짜리 건축물. 오피스텔로 짓다가 자금 부족으로 30년 전 공사가 중단되면서 도심 속 흉물이 됐습니다. 휘어지고 녹슨 철근들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첫째는 흉물이고 보기 싫고 운동 갔다 오다 보면 무뚝 선기 철가지 같은 거 떨어질까 봐 염려도 가태고. 이 온천 시설 역시 자금난으로 20년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널브러진 공사 자재에는 먼지가 수북하고 건물 곳곳에 박쥐떼가 들끓습니다. 울타리도 허술해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17년 된 10층짜리 숙박시설 건물입니다.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가림막이 이렇게 부서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은 전국에 300동이 넘습니다. 10동 중 7동은 방치된 기간이 10년 이상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방치된 건물을 파악하고 정비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특별법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정비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정비 예산이 부족한 데다 대부분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관계는 수십 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고요. 우리 돈으로 많이 하려고 해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재원이 부족한 거죠.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범지대가 될 우려도 큰 만큼 안전조치와 함께 정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니온 스테이션과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립니다.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음악상, 나무주연상과 여우조연상 등 6개 부문에 오른 미나리는 윤여정 배우의 여우조연상 수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영화 미나리는 작품상과 감독상은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와 각본상은 프라미싱 영 우먼, 음악상은 소울 등과 각각 경쟁을 벌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소비가 침체됐음에도 유독 고가의 명품 시장은 예외였는데요. 네, 최근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까지 명품 구매에 큰 손으로 등장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평일 아침, 아직 개점까지 1시간이 남았는데도 백화점 명품관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예상이라도 한 듯 간이 의자를 준비한 사람도 눈에 띕니다. 명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번호표를 먼저 받기 위해 일찍부터 모인 겁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전 세계 명품 매출이 20% 가까이 감소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명품 시장은 큰 불황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명품 매출은 14조 원대로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 규모 1위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프랑스, 영국에서 명품 브랜드 매출이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독일을 제치고 한 단계 상승하며 7위에 올라섰습니다. 국내 명품 시장의 호황은 MZ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의 소비가 뒷받침이 됐습니다. 이들은 미래보다는 현재를, 가격보다는 취향을 먼저 고려하는데 SNS를 통해 고가의 물건 소비를 과시하는 플렉스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입니다. 실제 백화점 명품 구매 고객의 절반이 20대와 30대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은 명품을 사서 즐기다가 중고로 되파는 리셀에도 자유롭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세대이다 보니 이 중고 거래 시장 플랫폼에 올려서 되팔고 또 그걸 또 현금화해서 또 다른 명품을 사서 사용하다가 중고 시장에 올리고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도 명품을 중심으로 핵심 소비자로 떠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고 소비도 억눌리자 이른바 보복 소비 차원에서 명품 구매를 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편의점 업체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드라마 덕분에 떡볶이와 닭강정과 같은 이른바 K푸드를 골고루 갖춘 한국 편의점이 인기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 처음 문을 연 국내 편의점입니다.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매장 안은 손님들로 북적거립니다. 개장 열흘 만에 11,000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I really like that you guys actually offer Korean street food like tteokbokki and 닭강정, and I can't wait to try them out.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국내 편의점들은 해외 진출에 적극적입니다. 또 다른 국내 편의점은 최근 베트남에 백호점을 열었습니다. 이 편의점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베트남에 30개 넘는 점포를 새로 내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흥행의 1등 공신은 한류 열풍입니다. 한 편의점 집계 결과를 보면 떡볶이, 닭강정 같은 한국식 즉석조리 식품이 전체 매출에서 36% 가까이 차지합니다. 한국 드라마에 편의점이 자주 등장하면서 국내 편의점과 K푸드가 익숙해진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Yes, I do because I watch lots of K-dramas. I kind of like the watermelon egg. It's a good thing, so I can have it and it's quite cheap.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머무는 집콕 시간이 길어지면서 간편식을 찾는 현지인들이 더 힘들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현지 고객분들이 매장을 방문해서 닭강정이라던가 떡볶이, 그다음에 한국식 간편 식품들을 많이 구매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해외 진출 초기 단계인 만큼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는 점은 과제로 꼽힙니다. 편의점 업계는 동남아 시장에서 물류망을 확장하고 점포수를 늘려가면서 탄탄한 수익을 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숨통 틔워준 화이자, 제때 오느냐가 관건. 신문들은 정부의 화이자 백신 추가 확보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며 한 목소리로 문제는 도입 속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늦어도 된다는 인사가 백신 도입 TF 멤버. 국민일보는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만든 특별 전담팀의 민간 전문가 2명 가운데 1명이 백신 도입이 늦어도 나쁘지 않다는 주장을 해온 사람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일 암호화폐 시장 관련 기사가 쏟아집니다. 지난 24일 국내 코인 거래가 하루 28조 원에 달하며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설 정도로 돈을 빨아들였지만 투자자 보호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신문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 사각지대로 만든 건 시장을 사실상 내버려둔 정부의 책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로 번 돈에 세금을 걷겠다고 나섰는데요. 서울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2030 마음을 잡으려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일제히 때리는 동시에 세금 유예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도했고, 중앙일보는 대선 시한폭탄 우려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공공기관 승진 심사 때 군 경력을 포함하지 말라는 기획재정부의 공문 이후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일부 국회의원은 군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데 관련 문제가 기존의 젠더 갈등에서 남남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폐마스크 문제를 다뤘습니다. 국내에서 버려지는 마스크는 하루 2천만 개, 80톤에 달하지만 재활용은 어렵고 환경 파괴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라스틱 덩어리인 마스크는 썩는데 450년이 걸리고 태우면 페트병보다 온실가스를 36% 더 배출한다고 합니다. 밤 10시 청계천은 거대한 술판. 동아일보가 서울 도심 청계천을 이틀 동안 직접 돌아보니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술자리를 갖는 시민들이 수백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줄지어 쌓인 나무단을 태우는 이곳은 인도 뉴델리의 코로나19 희생자 임시 화장장입니다. 인도는 최근 힌두교 성지를 순례하는 축제에 500만 명 이상이 참가하며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최근 4일간 확진은 100만 명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조간 브리핑 권남기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함이 남아있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봄볕이 내리쬐며 따스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일교차가 크니까요. 옷차림에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동안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 대전은 24도, 부산은 19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중서부 지방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